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거의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생물학자의 시각을 통해서 진화론의 핵심 근거들에 대한 과학적 반론을 하나씩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진화는 과학으로, 창조는 믿음으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논쟁은 신념 대 과학으로 가는데 이학년 교수는 좀 다릅니다. 진화론을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바로 그 과학의 영역 안에서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이 교수가 어떤 도전을 하는지 보고 그 다음 생명의 시작점, 화학 진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꼽히는 화석에는 어떤 빈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생물학자인 이양림 교수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진화론이라는 거대한 이론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완벽하게 증명된 거 맞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는 이 진화론을 떠받치는 기동들을 하나하나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그 비판의 첫 번째 타겟, 바로 화학 진화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건 말 그대로 모든 생명의 시작에 대한 이론이잖아요? 아무 생명도 없던 그야말로 무기물 덩어리에서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됐을까? 이 교수는 바로 이 첫 단추부터가 완전히 잘못 끼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화학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명 탄생 레시피가 있어요.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교수에 따르면 이 레시피가 단계마다 아주 치명적인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결함들인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아마 학교 다닐 때 밀러 유리 실험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실렸었죠. 이 교수는 바로 그 유명한 실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원시 지구의 대기 성분부터가 틀렸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에 화성이나 금성을 탐사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보면요. 당시 지구 대기는 실험에서 가정한 그런 환원성 대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실험의 출발점부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더 근본적이에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물 분자가 하나씩 빠져나와요. 이걸 탈수 반응이라고 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에서 생명의 기원지로 지목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바다, 원시수크잖아요. 물이 가득한 곳에서 물이 빠져나와야 하는 반응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 교수는 이게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어찌어찌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진짜 거대한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확률의 문제예요. 이 엄청나게 정교한 생명의 부품들이 과연 우연히, 정말 그냥 우연히 조립될 수 있었을까요? 10의 130제곱분의 1.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0이 130개 붙는 숫자 분의 1이에요. 감도 안 오죠? 이게 고작 100개짜리 아미노산으로 된 비교적 간단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입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이건 그냥 0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런 확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창조론자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수가 인용한 자료를 보면 진화론을 믿는 한 생화학자조차도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려면 10의 50제곱년은 걸릴 거다. 이건 불가능하니 뭔가 지름길이 있었음에 틀림없다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같은 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화학 진화론이 마주한 가장 유명한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게 DNA와 단백질의 문제로 나타나요. 이 교수의 논리는 아주 강당하고 명쾌합니다. 자, 보세요. DNA는 설계도예요. 단백질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설계도죠. 근데 이 설계도를 읽고 복제하고 제품을 만들려면 효소라는 공장이 필요해요. 근데 그 효소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 공장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설계도를 쓰려면 공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먼저 생겨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같이 있어야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생명의 첫 시작부터가 이렇게 험난한데 그럼 그 다음 단계, 진화의 과정은 어떨까요? 이제 진화론의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로 꼽히는 화석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교수는 여기서도 아주 결정적인 빈틈을 찾아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와,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35억 년 전에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등장한 후에 자그마치 29억 년이라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긴 시간 동안 진화의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바로 이 거대한 공백이야말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어났다는 진화론의 가장 큰 난제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이런 반론이 바로 나오겠죠. 아니, 시조새 있잖아요. 그 유명한 잃어버린 고리. 맞습니다. 진화론에는 이 시조새라는 아주 유명한 스타 증인이 있죠. 파충류와 조류를 잇는 연결고리로 알려져 있잖아요. 과연 이 시조새가 이 거대한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까요? 이 교수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시조새가 왜 그렇게 특별한 연결고리로 주목받았냐면 바로 이런 특징들 때문이에요. 날개에 발톱이 있고 부리 안에는 이빨이 있고 꼬리는 파충류처럼 뼈로 된 긴 꼬리를 가졌죠.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과학자들은 시조새를 파충류에서 새로 넘어가는 완벽한 중간 단계의 증거라고 봐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합니다. 먼저 날개 발톱? 이거 지금도 남미에 사는 호아친이라는 새한테 있어요. 그럼 이빨은요? 다른 고대조류 화석들 중에도 이빨 가진 새들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시조새는 뭘까요?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조새는 파충류 반, 새 반인 괴물이 아니라 그냥 지금은 멸종한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졌던 새 한 종류일 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연결고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이 중간 단계 화석이 부족하다는 건 놀랍게도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 자신도 인정했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가 쓴 종의 기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이론에 대한 가장 중대한 반론은 왜 모든 지층이 중간 연결고리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될 것이다.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의 탄생, 즉 화학 진화의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화석 기록의 커다란 공백까지 이양림 교수가 제기하는 과학적 도전들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생명의 시작을 설명하는 화학 진화는 확률적으로나 화학적 조건으로나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화석 기록을 보면 생명은 천천히 변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셋째, 시조새처럼 진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증거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교수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학적 증거에서 발견되는 이런 빈틈 혹은 공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언젠가는 채워질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연결고리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론 그 자체가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